오늘을 읽는 책,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.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. 교수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교수님. 새 주간이 시작됐고 2018년에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벌써 7월이네요. 네, 그래서 오늘 처음 소개해 주시는 책 주목됩니다. 네, 오늘은 하타노 이소코라는 그 일본의 심리학자가 아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소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소년기요? 네, 소년기. 예. 이 책은 일본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스테디셀러에 있었다고 하네요. 예. 중학생 시절에 엄마와 아들이 주고받은 편지입니다.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사는 동네 마을 책방이 하나 있는데 그 책방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해서 책도 만들기로 했어요. 그 책 중에 한 권입니다. 교수님도 이 책 제작에 참여하셨습니까? 이 책은 아니고요. 아마 제가 번역하고 있는 책도 조만간 나올 겁니다. 이 출판사에서. 예.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나왔길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.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부모들 보면은 자식하고의 대화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예.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정말 그 어린 아들과 중학생이니까 어리진 않지만 어린 아들과 엄마가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하나하나 다 속을 털어놓고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얘기까지 감추지 않고 쭉 얘기하면서 주고받는 편지를 보니까 그립기도 하고요. 어찌 보면은 요즘 엄마들이 이 책을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서 책을 골랐습니다. 예. 아마 이 책 읽으시다 보면 아들이나 딸하고 편지를 써봐야지 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예. 매일 카톡하고 문자하고 이런 것보다 편지를 주고받다 보면은 아마 그 내밀한 얘기들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책의 그 서문에 1954년 어머니가 쓴 서문의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. 어머니들이 자칫 잊기 쉬운 것이 청소년 세대의 진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. 이 연령이 되면 표면적으로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든가 말을 안 듣는다든가 하게 됩니다.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만큼 진지한 세대가 없습니다. 그야말로 목숨을 걸 만큼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몰희에는 그들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. 더구나 그들은 감정이 격해지기 쉽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며 또 그 감정은 오랜 시간 상처로 남습니다. 이들을 대하는 어려움도 여기에 있겠지요. 네, 이렇게 씁니다. 청소년기를 떠올려 보면은 누구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죠. 예. 근데 어른들이 보면 참 낙대 먹었다 그러고 쟤는 왜 이렇게 진지하지 못하냐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발달 심리를 전공해서 그런지 심리학자인 어머니의 시선을 보면은 그 세대야말로 가장 진지하고요. 또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크게 고양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. 그걸 어떻게 지켜줘야 할지 고민의 여러 자락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. 우리 김 PD의 자녀들은 아직 다 크지 않아서 청소년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농담 반 진담 반 중1이라는 말 있었잖아요. 요즘에 중1 노래가 초등학생들이 더 무섭다 그러던데. 아유,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요? 제가 봤을 때 악플러 상당수가 초딩일 거예요. 어른을 가장한. 그래 놓고 그냥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네. 우리도 다 지나온 시절들인데, 그죠? 그렇습니다. 우리는 왜 이렇게 청소년들의 얘기를 듣는데 미숙한지 모르겠습니다. 오로지 공부만 하면은 모든 게 덮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. 예. 언젠가 정혜신 박사인가요? 그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청소년기 몇 년의 행복한 시간이 평생 동안 행복을 좌우한다고도 하네요. 예.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옆에 있는 친구들과 공부로 경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만큼 관계 맺기에 미숙할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상당히 자신들의 그 영혼이 건조해진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. 젊은 시절 특히 청소년기를 행복하게 보낸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이 사회도 점점 더 용기가 돌 텐데요. 그런 기대를 좀 더 구체화하시려면은
자녀분들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초등학생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얘기인데 언젠가 우리 김 PD가 들려줬던가요? 요즘에 놀이터 통신이라는 게 상당히 그 힘을 발휘한다면서요. 뭐 정치, 경제에 대한 얘기들이 그 초딩들이 나누는 얘기들이 그렇게 진지하다 그럽니다. 군대 문제와 관련해서. 그래서 놀이터를 보면은 우리 정치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예. 이 얘기가 나가죠. 예. 아들과 엄마가 주고받은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바로 전쟁 시기입니다. 그러니까 1944년, 44년, 45년 요 무렵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전쟁의 상황이 베이스로 깔릴 수밖에 없죠. 뭐 식량 문제도 그렇고요. 또 군대 가야 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구절은 보겠습니다. 이치로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제 전쟁으로 나가는 군인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우니까 그렇게 울면 안 된다. 뭐 저도 언젠가 군대 가겠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런데 저도 당장 나갈 수 있습니다. 된 적도 없는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죽을 수 있습니다. 그 군인들을 보면 훌륭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어머님 궁극의 어머니와는 거리가 먼 듯해요 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전쟁에 상당히 그 세뇌 교육이 된 것 같죠. 궁극의 소년, 궁극의 어머니 이런 식이죠. 아이를 키워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바치는 마음가짐을 갖춘 이런 사람들을 궁극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. 그런 어머니상을 대대적으로 유포를 했었죠. 예. 그걸 이제 이 아들이 받아들이면서 어머니가 전쟁터에 나가는 다른 군인들을 보고서 우니까 어머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궁극의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 이 어머니의 편지 보겠습니다. 어머니가 존댓말로 편지를 쓰는데 참 따뜻하게 와닿습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어제 이치로의 편지를 읽고 급소를 찔린 듯 마음이 아팠어요. 후지사와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미안해요. 하지만 엄마는 그 젊은이들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. 또 그들 각자의 엄마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고요. 그 엄마들도 자식을 키우려고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전쟁터에 자식이 끌려가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.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. 이치로 말대로 엄마는 꿋꿋하지 못한 것 같아요.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. 그렇지만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고도 슬퍼하지 않은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? 슬퍼하면 안 된다니까 슬퍼하지 않은 척 할 뿐이죠. 하지만 사람은 슬프면 마음껏 슬퍼해야 해요. 그래야 견뎌낼 수 있어요. 네, 이렇게 씁니다. 이런 식으로 온갖 여러 가지 뭐 공부의 문제도 그렇고요. 가족 관계도 그렇고 친구 문제도 그렇고 앞에서 잠깐 언급한 식량 문제도 그렇고요. 이런 얘기들을 쭉 주고받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튼실했었을지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. 우리가 흔히 뭐 소통의 부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소통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소통의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배양되는 것도 아닐 테고요.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내밀한 얘기 또는 은밀한 얘기들을 주고받은 사람은 그 소통의 능력을 굳이 키우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예. 편지 하나 더 볼까요? 예. 이치로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제 선생님을 그러니까 일러 바친다 그러나요? 이게 고자질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. 예. 특히 이제 교련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나 봅니다. 우리도 교련 기억나죠? 아유, 그럼요. 교련이 정말 일본 군국주의 유산인데. 아니 그 군대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왜 굳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나 그 생각이 있었어요. 네, 전 국민의 병사화 뭐 이런 거죠. 그리고 전 국토의 병영화 이런 거였죠. 그걸 이제 충실한 일본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 박정희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. 우리도 이 전 국토를 병영화하고 전 군인을 군사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 배웠겠죠 거기서. 그러니까 교련 시간이 괴롭다고 얘기를 합니다. 하니까 이제 좀 우울한 기분도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이럽니다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쓴 편지 다시 보겠습니다. 사람의 마음이란 위급한 순간에 고생을 나눈 사람과 가까워지기 쉽답니다. 학교로 말하자면 공부할 때보다 공습경보로 함께 대피한다든가 제각기 맡은 곳을 지킬 때라고 할 수 있겠네요.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이치로는 이쪽으로 내려왔으니 친구들이 멀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겠죠. 그리고 그 교련 선생님이 군인이라면 틀림없이 무섭겠네요. 지금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의수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. 교련 점수가 좋지 않으면 상급 학교에도 갈 수 없다고 하니 더욱 위세를 부리는 거겠죠. 네, 이렇게 씁니다. 어머니하고 자식 사이에 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간접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하는
모습도 이 편지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. 전쟁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초래한 일본의 군사 독재자들이 일본인 국민을 볼모로 해서 또는 아시아의 수많은 인민들을 볼모로 해서 일으킨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겠습니까? 그 와중에 일상들은 계속 유지됐는데 그 안에서도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거든요. 예, 예. 이 책을 통해서도 전쟁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그 모자의 모습에서 전쟁이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했는지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었는지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하나만 더 보자면은 그 관련해서 식량난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. 예. 이 식량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여기저기 먹을 것 구하러 다녀야 되고 하는 그 젊은 청소년기의 입지로는 상당히 힘겨웠겠죠. 예.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편지를 씁니다. 식량 배급 이런 문제 관련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. 예. 사정이 이러하니 어떻게든 식량을 구해야 합니다. 아버지 말씀으로는 이따위 전쟁 때문에 죽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랍니다. 엄마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이 시기를 잘 벗어나야 합니다. 자식들이 죽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.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몸이 튼튼해야 해요.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어요. 엄마도 식량을 구하러 다닐 땐 가능하면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끔 할게요. 실제로 친구들이 있다는 미야코자 쪽으로는 다니지 않겠어요. 물품이 많으면 더욱더 눈에 잘 띄겠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곳을 이 집 저 집 소개받고 조금씩 사다 보니 그만 그렇게 짐이 커졌어요. 쌀 한 말, 2대, 호박 3개를 쥐고 버스를 탔는데 일어설 때 무겁게 보이지 않게끔 하려다 애를 먹었어요. 살짝 일어서려 해도 자꾸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. 다음부터는 어디든 한 곳만 들러 사야겠어요. 이렇게 씁니다. 그러니까 어머니가 식량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니까 자식이 보기엔 좀 부끄러웠던 모양이죠. 여기에 대해서 엄마가 이런 편지를 쓰고요. 또 아버지는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버지가 자유주의자여서 뭐 특별 고등 경찰이 감시를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예. 이렇게 전쟁의 한복판을 통과해 나가는 이 모자의 편지입니다. 이 편지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청소년이 어른으로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심리학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계 측면 그리고 역사의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단락으로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교수님은 자제분들과 어떻게 소통하셨습니까? 우리 아이들하고는 정말 친구처럼 잘 지내는 편입니다.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딸이나 아들한테 혼나본 적이 있어도 제가 혼내본 적은 별로 없는 거예요. 내버려 두니까 예. 잘 큽니다. 뭐 남 해코지 하지 않고 아프지만 말라. 이게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. 아이고 참. 그리고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 잘 활용해라. 그리고 엄마 아빠 잘 뜯어먹고 뼈만 곱게 잘 보존해달라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도 엇나가지 않고 잘 크던가요? 네, 뭐 기대도 별로 안 하지만 정말 잘 큽니다. 고맙고 또 부럽기도 하고 예. 그렇습니다. 우리 자제분들이 다 명문대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. 별 말씀. 명문대가 뭐 꼭 성공의 척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은 그 명문대 보내려고 그냥 뭐 과외시키고 뭐 온갖 압박과 훈육을 서슴지 않는데 그렇게 방목하고도 잘 되네요, 교수님. 그러게 말입니다. 뭐 대학 얘기를 할 적이 없습니다. 뭐 티가 필요하면 하겠죠. 예. 또 필요하니까 하고요.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 그 자제분들이 네. 뭐 엇나갔다든지 뭐 말썽을 피웠다든지 그래도 초연하셨을까요? 글쎄요. 뭐 말썽을 전혀 피우지 않은 건 아니겠죠.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와닿지 않았고요. 네. 또 제가 늘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는데 뭐 자식 키우다 보면 다 아실 테지만 좀 험한 소리 하겠습니다만은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썽을 피우면은 또 나중에 그게 자산이 돼서 그들이 이어나가는 것 같고요. 네. 아무리 곱게 아무런 말썽 없이 자라다가도 언젠가는 큰 사고를 칩니다. 그 정도는 뭐 각오하고 있어야겠죠. 알겠습니다. 이 책 보면은 그 서천석 수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의 워딩이 짧게 달려 있는데요.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어머니가 받아주었기에 털어놓을 수 있었던 아이의 욕망과 감정, 그 속사를 들여다볼 수 있기에 이 책은 가치가 있다. 이랬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건대
아이들 공부하라고 정말 다그치지만 마시고 깊이 있는 대화, 이런 편지의 형식이든 아니면 다른 형식이든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